88번 문제는 여러분들 금방 풀었을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내담자가 평소와 달리 치료 회기에 지각을 했어요. 잡담을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항한다라고 하죠. 이런 모습을 보였다. 정신역동적 접근하는 치료자는 이러한 행동을 뭐라 한다? 네, 레지스턴스, 저항이라고 평가를 하죠. 그러면 모순 기법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도록, 다른 말 깨닫도록이죠. 이것을 우리가 통찰, 인사이트, 통찰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기법을 통해서 이해를 시킵니까? 해석이죠. 해석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통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저항과 해석 1번이 답이 돼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이 반응이 일어난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저항 반응이 있다. 자, 내담자의 저항 반응을 해석 기법을 통해서 통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신분석적인 상담에서 쓰는 흐름이잖아요. 자, 여기 보면 자유현상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은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일종의 전이 반응을 위해서 자유현상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20년에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이는 이제 내담자의 어떤 과거에 해결되지 못했던 무의식의 영역이 상담자에게 넘어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이. 이게 반대로 넘어오면은 역전이가 되는 것이고요.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더욱더 잘 통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찰한 내용을 실제 생활에 적용까지 하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훈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훈습의 과정은요, 반복, 정교화, 확대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반복, 정교화, 확대의 과정을 거치는 것. 그래서 훈습이 답이 되려면 반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야 돼요. 그래야 훈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1번인데 여러분들 해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저항과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저항입니다. 치료의 진전을 저해하고 내담자가 무의식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입니다. 저항은 참을 수 없는 불안에 대항하여 자아를 방어하려는 무의식적인 역동으로 치료자는 이 저항을 지적하고 해석해 줍니다. 내담자가 이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항의 기능은 여러 가지 자아가 새로운 자료를 흡수하고 더 많은 무의식적 자료를 드러내도록 가속화하는 것이 바로 저항의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적인 부분들을 해석해내는 것이 정신분석 상담자한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해석입니다. 치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내담자 행동의 의미를 설명에 세모 표시하세요. 일종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석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는 것으로서 행동에 대한 단순한 설명은 아닌지 아시죠? 왜냐하면 무의식적인 부분을 이끌어내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거니까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아가 더 깊은 무의식의 내용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바로 해석 기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심화학습에 보면 정신역동적 접근에서의 개념이 나옵니다. 전이가 나왔고, 통찰이 나왔고, 자유현상이 나왔고, 훈습이 나왔는데요. 훈습의 별표 하나. 자, 전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자를 자신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부모상으로 착각하여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 통찰은 전이 해석을 통해, 여기죠, 여기. 전이 해석을 통해 내담자가 현실과 환상,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도록 해주며 아동기 또는 과거, 어린 시절의 무의식적이고 환상적인 소망의 힘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 통찰입니다.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유현상, 무의식적인 소망, 동기, 갈망 등을 의식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유현상 기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이 반응이 나타난다. 내담자는 일상생활의 상념과 선입견을 제거하고 어떤 감정이나 생각도 억압하지 않은 채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즉시 말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내담자가 최대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자유연상입니다. 훈습입니다.
훈습은 통찰 후에, 깨달은 후에 자신의 심리적 갈등을 깨달아 실생활에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수정하고 적응할 수 있는, 적용해서 적응 방법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프로세스가 중요한데, 첫 번째 반복을 거쳐서 정교화, 더욱더 잘 통찰하고 그 다음에 확대, 실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확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반복, 정교화, 확대로 구성되는 것이 바로 훈습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제 8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9번 문제는 중복입니다. 뒤에서도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 초기입니다. 우리가 슈퍼비전의 초기,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말기 또는 종결이라고 쓸 수 있겠죠. 3단계로 나눴을 때 초기, 중기, 종결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초기에 평가할 필요가 있는 상담자 특성입니다. 자,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슈퍼바이저라고 가정하고 저기 슈퍼바이지가 있습니다. 슈퍼바이저가 상담자가 되겠죠. 그러면 초기 단계 때 내가 슈퍼바이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평가 영역이라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은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상담자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 네, 볼 필요 있죠. 이 기술적인 측면, 우리가 상담자가 계획을 하고 상담자가 사용하는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개념적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돼요. 개념적인 기술들을 초기 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자의 성격적 문제가 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격적인 측면에서 이 상담자가 좀 우유부단하다든지 또 성격적인 측면에서 좀 대인관계에 이런 것들을 좀 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든지 이게 성격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담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유추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담자가 성격적인 문제로 대인관계를 잘 못 맺고 있다면 초기 때 이런 것들을 평가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지식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상담 이론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을 실제에 적용하는 것,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과 실제 적용입니다. 이론과 실제의 적용 측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기 단계 때 당연히 봐야 되겠죠. 상담자 부분에서. 자, 상담자의 성장을 위한이라고 했어요. 자, 상담자의 심리적인 외상 경험입니다. 상담자가 심리적으로 외상 경험이 있어요. 트라우마 경험이 있다고요. 이거는 초기 단계 때 하는 게 아니라 중기 단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중기 단계 때는 되게 우리가 촉진적인 개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촉진적인 개입이 있고 그 다음에 직면적인 개입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직면적인 개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담자가 심리적인 외상 경험이 있다. 심리적인 외상 경험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죠? 그래야 이 상담자가 뭐예요?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중기 때는 되게 직면적인 개입을 하죠. 초기 때 직면적 개입을 잘 안 해요. 초기 때는 직면적 개입을 하지 않고 이제 상담이 쭉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 상담자에게 과거에 심리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다. 심리적인 외상 경험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를 직면해서 그걸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상담자는. 그래야 상담자가 성장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기 단계, 여기 말하는 중기 단계 때 초기 단계가 아니라 이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을 4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문제가 중복된 겁니다. 중복된 건요. 지문이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이 나왔다. 그래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해설해 보면 이 초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론적인 지식 수준이나 활용 적용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념적인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3개 다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초기 단계 때 해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9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90번 문제는 칼 로저스의 자기 실현화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칼 로저스는 내담자 중심 상담.
또는 인간 중심 상담, 치료라고도 해요. 여기에 학자죠. 대표적인 학자. 이분이 말한 자기 실현화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이 자기 실현화 과정은 자신의 잠재력은 선천적인 거예요. 선천적인 잠재력의 발휘.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 실현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 자기 실현화 과정 같은 경우는 실현화 경향성이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상당히 진보적이죠. 진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끊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실현화 경향성은 인간은 타고났기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휘했을 때 자기 실현화 경향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로저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목표 지향적이면서 진보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칼 로저스의 인간관이에요. 상담에 보면은 다 인간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보죠. 인간이 자신의 기능을 유지, 개발, 향상하기 위한 기본 욕구다. 네, 맞아요. 자, 말씀드렸잖아요. 선천적인 잠재력을 발휘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실현화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개인이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이것을 개인이 처한 상황이니까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개인이 처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주관적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주관적 경험을 할 때 내가 이게 내 잠재력인가? 이것을 판단해 봐야 되겠죠. 내 잠재력이 아니면 실현화 경향이 어려워요. 내 잠재력이면 실현화 경향을 위해서 쭉 노력해 나가는 거고, 최선을 다하도록 이끈다. 자기 실현화 과정이 그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관적 경험을 통해 실현화 과정을 거친다. 2번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 로저스가 강조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주관적 경험. 그 다음에 세 번째, 긍정적 가치와 연관되어 있다. X. 자, 우리가 이 가치란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가치 조건화거든요. 가치 조건화예요. 칼 로저스가 이야기한 가치의 가치 조건화예요. 이 가치 조건화는 뭐냐? 부모 등 외부에서 주어진 긍정적 가치라고 써졌잖아요. 긍정적 가치입니다. 부모 등 외부에서 주어진 긍정적 가치예요. 이 가치 조건화는요, 저기 나온 대로 실현화 과정을 방해해요. 자, 보세요. 제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제 잠재력은 예술가입니다. 제 잠재력은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 좋아하고,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이쪽이 내 잠재력이에요. 그런데 부모 등 외부에서 나에게 주어진 너는 이것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가치가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가치 조건화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예술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예술가가 아니고 뭐라고요? 너는 판검사 해. 너는 교육자 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 잠재력의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내가 실현화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는 게 이 가치 조건화예요. 그래서 긍정적 가치와 연관되어 있다가 아니라 긍정적 가치, 즉 가치 조건화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지문은 틀린 거예요. 자, 실현화 경향성은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라고 해요. 제가 이제 이 단어로 하나로 보면 실현화라고 했잖아요. 이 될 화자를 쓰는 거예요. 실현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진보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실현화 경향성은 자신의 잠재력을 막 찾으려고 노력하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로저스가 말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현화 경향성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죠? 이 정도 설명하면 이해되셔야 돼요. 자, 답을 3번 5 처리하시면 돼요.